인간관계는 친구를 만들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책방 강미정입니다. 요즘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책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인간관계를 위한 자기계발서의 원조 같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데일 카네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888년 미국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와 세일즈맨 등의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요. 1912년 뉴욕의 YMCA에서 성인 대상의 대화와 연설 강연을 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이후에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서 인간관계와 자기계발 분야에서 깊은 연구를 하고 많은 저서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저자가 서문에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에는 대중연설법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기술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교재와 책을 수년간 열심히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대요. 지금이야 자기계발서가 무수히 많지만 그때만 해도 거의 100년 전이니 아마도 인간관계의 기술에 대한 관심이나 책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수업에 사용할 인간관계에 대한 실용적인 실행 지침서를 직접 쓰기로 결심했고 오랜 연구와 집필 끝에 탄생한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돼서 6천만 부라는 놀라운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9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이 책은 지금까지도 인간관계나 자기계발, 커뮤니케이션, 또 리더십 분야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도 이 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를 단순한 원칙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목차를 보면 사람을 다루는 기본 법칙, 타인의 호감을 얻는 6가지 비결,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비결,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9가지 비결, 기적을 일으킨 편지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타인의 호감을 얻는 비결의 일부를 전해드릴게요. 사람들을 단번에 사로잡는 방법. 나는 뉴욕의 33번가와 8번가 사이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편지를 붙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자신의 일을 지겨워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편지 무게를 재고 우표를 내주고 잔돈을 거슬러주고 영수증을 발행한 것 같이 단조로운 일을 몇 년째 매일같이 반복하며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봤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해 뭔가 근사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칭찬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때로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고 특히 그 대상이 처음 보는 사람일 경우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행히 어렵지 않았다. 그에게서 칭찬할 만한 것을 즉시 찾아냈던 것이다. 그가 편지 무게를 재는 동안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당신처럼 멋진 머리카락을 갖고 싶네요. 약간 놀란 것 같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뭘요? 지금은 예전만 못해요. 그는 겸손하게 답했다. 내가 그에게 예전에는 윤기가 더했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멋지다고 말해주자 그는 대단히 기뻐했다. 우리는 즐겁게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마지막에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 머리가 멋있다는 분들이 꽤 많긴 해요. 장담컨대 그 직원은 그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을 것이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 부인에게 이 얘기를 하고 거울을 보며 내 머리가 멋지긴 하지
하며 흐뭇해했을 것이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강연에서 했더니 한 남자가 이렇게 물었다. 그 사람에게서 뭘 바라신 건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바랐냐고?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바란 것이냐니. 우리가 경멸스러울 정도로 이기적이라면,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솔직한 칭찬을 건네는 정도의 작은 행복도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시큼한 돌사과 크기보다 크지 않다면 그 결과가 실패일 수밖에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내가 그 직원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긴 했다. 나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무언가를 그에게서 바랐고 얻어냈다. 나는 그가 보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그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는 느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느낌을 얻었다. 사람의 행동에 있어 영원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다. 이 법칙을 지키면 문제가 생기는 일은 결코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친구와 영원한 행복이 찾아오는 반면 어기는 순간부터는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 법칙은 바로 이것이다. 항상 상대방에게 자신이 인정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하라. 앞서 본 대로 존 듀이 교수는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고 싶은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충동이라고 말했고, 윌리엄 제임스 교수 역시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원칙은 인정받으려는 욕구라고 한 바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욕구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자 인간이 스스로 문명을 발전시키게끔 한 동력이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관계에 대해 숙고한 끝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3000년 전에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에 있는 자신의 배화교도들에게 이 수칙을 가르쳤고 2500년 전 공자는 중국에서 이 수칙을 설파했다.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 역시 도덕경을 통해 이 수칙을 추종자들에게 가르쳤고 기원전 5세기의 석가모니는 겐지스강 근처에서 이 수칙을 알려주었다. 그보다 1000년 앞서 힌두교는 경전에서 그리고 20세기 전에는 예수가 유대의 바위산에서 이 수칙을 가르쳤다. 예수는 이 수칙을 하나의 생각으로 요약했는데 그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일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당신의 진가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작은 세상에서나마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찮고 입에 발린 아부가 아니라 진심 어린 칭찬을 듣고자 한다. 당신은 친구나 동료가 찰스 슈어브의 표현처럼 당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아낌없이 칭찬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원한다. 그러니 이 황금률처럼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베풀자. 어떻게? 언제? 어디서? 대답은 이렇다. 항상, 어디서나.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라디오시티 빌딩의 안내 직원에게 헨리 서베인의 사무실 위치를 물어본 적이 있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직원은 안내 서비스를 하는 자신의 방식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했다. 헨리 서베인 씨는 18층, 1816호입니다. 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다 멈추고 다시 돌아와 말했다. 제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싶네요. 답변이 매우 깔끔하고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예술적인 수준으로 대답하는 걸 듣기란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기쁨에 넘쳐 그는 내게 왜 중간에 잠깐씩 멈추고 왜 각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내가 던진 몇 마디가 그를 으쓱하게 만든 것이다. 18층을 향해 올라가면서 나는 그날 오후 인류 행복의 총량에 약간이나마 보탬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프랑스 대사나 미국의 사교 클럽인 엘크스 클럽의 축제위원회 위원장 정도의 인물이 되어야만 칭찬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칭찬으로 마법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 으깬 감자 요리가 나왔다면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감자튀김을 주문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종업원도 죄송합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음식을 바꿔줄 것이다. 당신이 종업원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몇 마디의 말, 예를 들어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고맙습니다와 같은 것들은 무미건조하게 돌아가는 삶의 톱니바퀴에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시의 역할도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혹시 홀케인의 소설 크리스천이나 재판관, 맨섬의 사람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읽은 작품을 썼던 그는 대장장이의 아들이었다. 8년간의 정규 교육이 그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지만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작가로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었다. 홀케인은 소네트와 발라드를 좋아해 단테, 게이브리얼, 로세티의 시는 모두 외울 정도였다. 심지어 그는 로세티 예술을 찬양하는 글을 썼고 그 글의 사본을 로세티에게 보냈다. 로세티는 기뻐했다. 그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 능력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청년이라면 틀림없이 영특하겠군. 그래서 그녀는 그 대장장이의 아들을 런던으로 초대해 자신의 비서로 고용했다. 이것은 홀케인의 삶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됐다. 새로운 일자리에서 당대의 유명 문인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충고와 격려가 그를 작가의 길로 이끌었고 마침내 그는 작가로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맨 섬에 있는 그의 집 그리바 캐슬은 전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메카가 되었고 그가 남긴 유산은 250만 달러에 달했다. 만일 그가 유명 인사를 찬양하는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가 이름도 없는 가난뱅이로 삶을 마쳤을지 누가 알겠는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은 이처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로세티는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을 중요하다고,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점은 모든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자신이 일본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당신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성향의 일본인들은 일본 여성이 백인 남성과 춤추는 것을 목격하면 심하게 화를 낸다. 당신은 자신이 인도의 힌두교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당신 마음이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힌두교도는 당신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더럽혀진 음식을 집기 위해 자신의 자세를 낮춤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에스키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떻게 생각하건 당신 마음이다. 하지만 당신은 에스키모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지 않은가? 에스키모 사이에도 불황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회에 무익한 사람들이다. 에스키모들은 그 불황자들을 백인이라고 부른다. 이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이다. 모든 국가는 저마다 타국에 비해 우월하다고 느낀다. 이것이 애국심과 전쟁을 낳는다. 또 하나의 불변의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은 결국 당신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은 그가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서만큼은 중요한 인물임을 인정해주고 당신의 그런 생각을 은근히 내비쳐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명심하라.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나은 점들을 갖고 있다.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안타까운 부분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기 위해 오히려 더 자주 큰 소리로 떵떵거리고 소란을 피우며 어깨에 힘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혐오감을 일으킨다. 인간이여, 교만한 인간이여, 그 짧은 인생 속에 살며 허황된 것에 빠져 있다니 저 하늘의 천사도 울 지경이로구나 라고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말이다. 이제 카네기 코스를 수강한 사업가가 지금 말한 원칙들을 사업에 적용하여 성공한 3가지 사례를 들려주겠다.
첫 번째는 코네티컷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다. 여기서는 편의상 R씨라고 부르겠다. 이 강좌를 수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차를 몰고 아내와 함께 처가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 롱아일랜드에 갔다. 아내는 그가 연세가 있는 숙모와 이야기하게 남겨놓고는 혼자 사촌들을 만나러 나가버렸다. 그는 강의 시간에 배운 칭찬의 법칙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중에 발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숙모님께 그 법칙을 적용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이 진심 어린 찬사를 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집안을 둘러보았다. 숙모님, 집은 1890년에 지어진 것 같네요. 맞나요? 그가 물었다. 그렇지, 딱 그 해에 지어졌지. 이 집을 보고 있으니 제가 태어난 집이 생각나네요.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진 데다 방도 많은 집이었어요. 숙모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그렇게 지어진 집은 찾기 어렵잖아요. 그녀는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그래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집은 안중에도 없고 조그만 아파트 한 채나 냉장고만 바라지. 그러고는 차나 끌고 여기저기 쏘다닐 줄만 안다니까 라고 말했다. 그리고 행복한 옛 기억에 잠겨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건 꿈에 그리던 집이야. 이 집은 사랑으로 지어졌어. 이 집을 짓기까지 남편과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는지 모른다네. 우리는 설계사도 따로 두지 않고 이 모든 걸 직접 설계했지. 말을 마친 뒤 그녀는 그에게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녀가 여행을 다니는 동안 하나씩 모아서 평생 간직해온 멋진 보물인 페이즐리 숄, 영국 전통 찻잔 세트, 영국 웨지우드사에서 만든 도자기, 프랑스식 침대와 의자, 이탈리아 그림, 한때 프랑스 성을 장식했던 실크 커튼 등이 집을 꾸미고 있었다. 그것들을 보며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R씨는 계속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집을 보여주신 뒤 숙모님은 저를 차고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새 차나 다름없는 패커드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이 차를 샀지.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이 차를 타본 적이 없어. 자네는 물건 보는 눈이 탁월한 것 같으니 내 이 차를 자네에게 주겠네. 하지만 숙모님, 저한테 너무 과분합니다. 물론 숙모님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숙모님 피가 섞인 친척도 아니고 새 차도 가지고 있는걸요. 게다가 숙모님의 친척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차를 갖고 싶어 하실 거고요. 친척? 그녀가 크게 소리쳤다. 그래 맞아. 내게 친척이 있긴 하지. 이 차를 갖고 싶어서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친척이 있고 말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차를 갖게 할 수는 없어. 정 그게 싫으시면 중고차 거래상한테 파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가 말하자 그녀는 뭘 판다고? 하며 울부짖었다. 자네는 내가 이 차를 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겐가? 이 늙은이가 생판 모르는 남이 이 차를 끌고 다니는 걸 봐줄 것 같은가? 그것도 남편이 내게 선물한 차를? 차를 판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야. 나는 이걸 자네에게 주겠네. 아름다운 물건에 대해 칭찬할 줄 아는 자네에게 말일세. 그는 그 선물을 거절하려 했었지만 숙모의 기분을 건드리면서까지 그럴 수는 없었다. 그 나이든 부인은 자신의 페이즐리 숄과 프랑스 골동품 그리고 오래된 추억만을 간직한 채 홀로 쓸쓸히 대저택을 지키며 누군가가 자그마한 관심을 가져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녀에게도 젊고 아름다우며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다가 사랑으로 온기가 넘치는 집을 지었고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유럽 전역의 많은 물건을 수집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들어 외롭게 혼자 지내는 그녀는 인간적인 온기와 작지만 진심 어린 찬사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사막에서 만난 샘처럼 그것을 찾게 되자 그녀는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패커드 차를 선물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또 다른 경우를 보자. 뉴욕주의 라이에 있는 루이스 앤 발렌타인 조경회사 임원인 도널드 M. 맥머흔 씨는 이런 일화를 소개했다.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에 대한 강좌를 들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유명 법률가의 저택 조경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밖으로 나와 제게 철쭉과 진달래를 심는 것에 대해 이러저러한 몇 가지 사항들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멋진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개들이 정말 멋있어서 감탄하는 중이었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매년 열리는 개 품평회에서 대상도 많이 타셨다면서요? 그는 네 하고 답한 뒤에 개 덕분에 즐거운 일이 많았죠. 사육장을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애완견을 구경시켜주고 개들의 수상 얘기를 했는가 하면 심지어 개 혈통서를 가져와 어떤 혈통이길래 그런 멋지고 영리한 개들이 태어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거의 1시간가량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제 쪽으로 돌아서서 혹시 아이가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자 그럼 그 애가 강아지를 좋아하겠지요? 하고 또 묻더군요. 제가 네, 무척 좋아하지요. 라고 답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잘 됐군. 내가 한 마리 드리겠소. 그는 강아지에게 먹이 주는 법을 알려주다가 멈칫하더니 말로 하면 잊어버리실지도 모르니 적어드리겠소.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개 혈통과 먹이 주는 법에 대해 쓰고는 $100는 됨직한 강아지를 한 마리 들고 와 내게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귀중한 시간 중에서 1시간 15분이라는 긴 시간을 제게 할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취미와 추상 경력에 대해 제가 진심으로 경탄한 결과였습니다. 코닥사의 조지 이스트만은 활동사진을 가능하게 한 투명 필름을 발명한 덕분에 수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 중 한 사람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그토록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 역시 당신이나 나처럼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오래전에 이스트만은 로체스터 지역의 이스트만 음악학교와 자신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한 킬번홀 연주회장을 짓고 있었다. 뉴욕에 있던 슈피리어 의자 회사의 사장 제임스 애덤스는 그 건물 연주회장의 의자를 납품하고 싶었고 건축가에게 연락해 마침내 이스트만과 만날 약속을 얻어냈다. 애덤슨이 도착했을 때 그 건축가는 이번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 사장님의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조지 이스트만 씨를 만나서 5분을 넘기시면 거래를 따낼 가망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트만 씨는 규율에 대해서 엄격하신 데다 매우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시고 빨리 나오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애덤슨 씨는 건축가의 말대로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가 안내받은 방에 들어갔을 때 이스트만은 책상 위에 한가득 쌓인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들어 안경을 벗고는 건축가와 애덤슨이 있는 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두 분께서는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건축가는 이스트만에게 자신과 애덤슨을 소개했고 애덤슨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회장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 사무실을 둘러보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실내 장식용 목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사무실은 처음 봅니다. 조지 이스트만 회장이 대답했다. 제가 거의 잊고 살았던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군요. 사무실이 참 아름답지요. 제가 처음 여기를 지었을 때는 저도 이곳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온통 업무만 가득하다 보니 어떤 때는 몇 주씩이나 사무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네요. 애덤스는 방 한쪽으로 걸어가 벽에 판자를 문질러 보고는 영국산 떡갈나무군요. 아닙니까? 이탈리아산 떡갈나무와는 나뭇결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지요. 라고 말했다. 맞습니다. 이스트만 회장이 답했다. 영국에서 수입해온 떡갈나무입니다. 고급 목재만 취급하는 내 친구가 골라줬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방의 비례와 색감, 그리고 수공의 목각과 더불어 자신이 계획하고 고안해 만든 다른 것들을 보여주며 방을 구경시켜 주었다. 방을 돌아다니며 목공예품을 살펴보다가 창가에 이르러 멈춰선 이스트만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인류를 돕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로체스터 대학, 종합병원, 동종요법병원, 양로원, 소아병원 등을 구상하고 있었다. 애덤스는 인류의 고통 경감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그의 이상적인 태도에 진심을 담아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이스트만은 유리 상자를 열어 그가 난생 처음으로 가지게 된 카메라를 꺼냈다. 어느 영국인으로부터 산 발명품이었다. 애덤스는 그에게 사업 초창기에 겪은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이스트만은 유년 시절에 겪었던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스트만은 일당 50센트를 받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홀어머니는 하숙집을 꾸리며 살았다. 그럼에도 가난의 공포가 밤낮으로 쫓아다니자 결국 그는 어머니가 하숙집 일로 고생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애덤스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고 이스트만의 사진 건판 실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한 얘기, 실험 중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에 잠깐 눈을 붙여가며 밤새워 실험했던 얘기, 어떤 날은 72시간 내내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실험하고 잠자고를 반복했던 얘기를 애덤슨에게 들려줬다. 애덤스는 10시 15분에 이스트만 회장의 방에 들어갔고 그에 앞서 5분 이상을 소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도 들었다. 그러나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이윽고 이스트만은 애덤슨을 돌아보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의자를 몇 개 사와서 우리 집 베란다에 두었는데 햇빛을 너무 받았는지 그만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말았더군요. 그래서 시내에 나가 페인트를 사와서는 제가 직접 칠했습니다. 제 페인트질 솜씨를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점심 식사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애덤슨에게 일본에서 사왔다는 개당 1달러 50센트밖에 하지 않는 의자를 보여주었다. 사업으로 수억 달러를 벌었지만 자신이 직접 페인트 칠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스트만은 그 의자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연주회장 의자 주문액은 9만 달러에 달했다. 누가 그 계약을 따냈을까? 제임스 애덤슨? 아니면 애덤슨의 다른 경쟁자? 그날 이후 이스트만 회장이 세상을 뜰 때까지 그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됐다. 이런 칭찬이라는 마법의 돌을 가정에서부터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나는 칭찬의 마법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배우자에게는 분명 장점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 테니 결혼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배우자의 그러한 점에 대해 마지막으로 칭찬한 것은 언제인가? 그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 몇 년 전 뉴브런즈 윅에 있는 미라미치 강 상류에서 낚시를 할 때 일이다. 나는 캐나다의 깊은 숲속 야영 캠프장에 고립되어 있었다.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철진한 지방 신문뿐이어서 나는 신문의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다 읽었다. 그 중에는 칼럼니스트인 도로시 딕스가 쓴 글도 있었는데 너무나 감명 깊어 나는 그 글을 신문에서 오려내서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그녀는 사람들이 항상 신부에게만 이런저런 충고를 하곤 하는데 그건 이제 지겨우니 누군가가 신랑을 불러놓고 몇 가지 현명한 충고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입을 맞추면 아부를 잘하게 된다는 아일랜드의 블라니 스톤의 입을 맞추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라. 결혼 전까지는 여성에 대한 칭찬이 각자의 기호에 달린 문제지만 결혼 후 칭찬은 필수적이자 개인의 안녕에도 필요한 요건이다. 결혼은 정직함이 활개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술수를 펼쳐야 하는 전장과도 같다. 만약 당신이 매일같이 즐겁게 지내고 싶다면 아내의 살림 솜씨에 대해 불만을 표하거나 시어머니와 비교하는 일은 하지 말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녀의 가정적인 모습을 늘 칭찬하고 비너스의 아름다움과 미네르바의 지혜,
그리고 메리앤의 쾌활함을 모두 합친 유일한 여성과 결혼한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공개적으로 밝혀라. 때로는 스테이크가 고무처럼 질기고 빵이 숫덩이처럼 타도 불평하지 말라. 다만 이보다는 항상 훨씬 나은데 오늘 같은 날도 있네 하는 정도만 언급하라. 그러면 아내는 당신의 이상적인 아내가 되기 위해 부엌에서 자신을 불태울 정도로 열심히 일할 것이다. 하지만 아내가 의심할 수 있으니 너무 갑자기 위의 글대로 시작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대신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아내에게 꽃다발 혹은 사탕이 담긴 상자를 건네라. 입으로만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라. 거기에 덧붙여 미소와 따뜻한 한마디도 함께 건네라. 만약 더 많은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한다면 6쌍 중 1쌍이 이혼하는 슬픈 현실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여자로 하여금 당신과 사랑에 빠지게 하고 싶은가? 자, 여기 그 효과가 분명할 비밀이 있다. 내가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 단지 도로시 딕스의 생각을 빌린 것뿐이다. 그녀는 23명의 여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챘고 사기 결혼까지 일삼은 사람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 사기꾼에게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다른 기술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 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은 남자에게도 효과적이다. 대영 제국을 통치한 가장 영리한 사람 중 한 명인 디즈레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라. 그럼 그는 몇 시간이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상대방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라.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데일 카네기에게 들었던 실행 지침에 대해서 적용해봐야겠다 하고 떠오른 사람이 혹시 있었나요? 진심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어쩌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도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0여 년 전의 이야기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금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변함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